와, 이걸 어떻게 개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량을 그 종목에 진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망하는 게 어느 때 망하냐면 안 팔았을 때만. 사람들은 팔았을 때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팔았을 때 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오늘은 부의 체인저의 저자이시자 유튜브 채널 JD 부자연구소 조던의 김장섭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유튜브 채널 JD 부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수는 한 95,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에 이제 JD 부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9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주로 주식을 올리고 있는데, 원래 이제 부동산도 제가 한 15년 그 전서부터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어서 부동산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책도 한 8권 정도 냈고, 주식 책도 한 4권 정도, 그리고 다 내년 한 2월 정도에 또 새 책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옹달 책방 여기서 좋은 만남을 갖고 좋은 인터뷰하고 재밌게 얘기하다 가겠습니다. 네. 대표님 좀 이따 주식으로 좀 시작해서 부동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궁금한 게 조던은 어떤 뜻인가요? 조던이요? 네. 조던이 그 마이클 조던이 아니고요. 네. 사람들은 거의 마이클 조던을 알고 있는데 듀크 조던이라고 그 미국의 3대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네. 그 중 한 명인데 좋아하셔가지고. 예전에 제가 뭐 재즈를 이제 그것 때문에 좋아하게 되긴 했는데 원래 그때는 잘 몰랐고요. 누가 이제 예전에 그 PC 통신 할 때 그렇게 듀크 조던이라는 닉네임을 써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제가 바로 썼습니다. 그러시군요. 쓰다 보니까 이제 듀크는 빼고 그냥 조던 이런 식으로. 네. 늘 궁금했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그래도 그 바닥은 그 코스피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2,100에서 한 2,400까지 올라왔는데 한 2,100선은 지지가 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연준도 속도 조절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금리의 상한도 좀 온 것 같고, 그리고 뭐 요번에 진짜 CPI가 좀 잘 나온다고 치면은 진짜로 그 인플레가 이제 꺾인다는 게 보이니까 지난번 바닥을 찍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면은 약간 박스권을 좀 생각하면서 우선 당분간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 3% 룰. 그거가 바로 그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투자 시그니처. 근데 이게 제가 올해 연초에 이제 대표님을 만나 뵀을 때 이거를 말씀해 주셨고, 진짜 만약에 이것대로 실행을 했으면 지금 굉장히 손실이 크신 분들이 많은데 그걸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애플을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가 한 7월 달에 좀 올라올 때 그때가 한 15%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환율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1,440원 정도 됐었으니까 15% 정도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30%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버 대비. 근데 이제 그때가 애플이 한 15% 정도가 빠졌을 때였으니까 거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똔똔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당시에 환율로서 한 15% 정도를 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환율이 한 10% 정도가 빠졌으니까 한 5% 정도에서 이제 한 7%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략적으로는 그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마이너스 3%가 뜨면 그때는 이제 약간 매도하는 그런 걸 준비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일단 나스닥이 1983년 그러니까 investing.com이라고 있는데 investing.com에서 제공하는 가장 오래된 자료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게 1983년이에요. 그때서부터 모든 공황들 그러니까 1987년 뭐 그 블랙 먼데이서부터 2000년 닷컴 버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이제 공황을 전부 분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의 모든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무슨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나스닥 100이 아니라 나스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S&P 500 같은 경우는 500개 기업을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식이 바뀌기 때문에
완벽한 시장이라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를 이제 전체를 반영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너무 적으니까 표본 자체가. 그래서 나스닥이 제일 맞는 것 같아서 나스닥을 갖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때 그 2018년도 10월에 그 요즘과 같이 그러니까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자율을 올리면서 10월 10일 날 이제 마이너스 4%가 뜨면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한 21% 정도가 빠지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45% 정도가 빠졌어요. 그 뭐 한 몇 달 안 되는 뭐 10월 10일서부터 한 12월 한 26일까지 한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었고 거기서 이제 뭐 한 수억을 뭐 날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모토가 뭐냐면 한 번은 당하되 두 번은 당하지 말자 이거였었는데 그래서 그때 모든 주식책들을 이제 보면서 공항에 관한 주식책들을 다 봤었는데 정확히 뭐가 공항이고 어떻게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워렌 버핏서부터 뭐 피터 린치 뭐 이런 그 주식의 대가들도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떻게 숫자를 딱 얘기해가지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이제 나스닥을 통해가지고 닷컴 버블은 언제서부터 빠져서 이걸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분석을 했었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을 때가 이제 이런 위기가 일단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공황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 4번 정도가 떴을 때는 평균적으로 공황이 시작되고 그게 끝나는 기간이 이제 2달 플러스 1일, 뭐 한 달 플러스 1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플하게 만든 게 이제 내일의 부라고 2020년 3월달 그때 그 코로나 위기 바로 전에 그 책이 나와서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위기를 잘 이제 모면을 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이제 뜨게 된 배경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연구와 또 역사적 데이터를 다 종합한 결과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어디서 말해주지 않은 그 숫자적으로 딱 정확하게 그 기준을 잡아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내일의 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룰을 다시 한번 공부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진짜 올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나 이게 그 금전적으로나 상당히 손실도 아직 큰 것 같아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또 그 주식을 계속 좀 매수를 하고 계신가요? 주식을 그냥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룰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3%가 떴다 그러면 이제 비율대로 이제 팔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고점이 있습니다. 고점이 이제 애플을 이제 고점으로 놓고 거기서 이제 올해 1월 3일이 182.01 정도가 이제 제일 최고점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리밸런싱인데 리밸런싱은 뭐냐면 그냥 2.5%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10%씩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25%가 빠지면 전량 매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주식에나 이제 다 쓸 수 있는 룰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제 동생이 그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제 3월 달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동생이 저기 울산에서 이제 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동생을 만났는데 재테크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트코인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는데 한 300만 원대에 샀대요. 비트코인을. 300만 원 정도에 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가 이제 한 4만 불 정도 할 때였어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4만 불 할 때였었는데 그러면 네가 비트코인을 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부자가 되는 게 이제 그 목표였겠죠. 근데 네가 만약에 샀다 팔았다를 안 하면 그러면 비트코인 갖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이 10만 불, 100만 불이 돼야지 네가 부자가 된다. 근데 만약에 10만 불, 100만 불이 아니고라도 현재 뭐 6만 불이 되고 4만 불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 단위로 끊어가지고 6만 불이었으면 5% 단위로 쭉 끊어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등락이 이제 2.5% 단위가 아니라 한 5% 단위로 이제 끊는 거죠. 너무 등락이 심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5% 단위로 끊어가지고 얘가 50%까지 빠지면 전량 매도하도록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네가 6만 불까지 찍었을 때 그 종가에 5%가 빠졌다 그러면 10%씩 파는 거예요. 그럼 3만 불이 됐을 때는 하나도 없겠죠. 근데 그게 V자 반등. 그러니까 2단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뭐 50%까지 빠졌으니까 40%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다 사라. 근데 그게 또 빠진다? 그러면은 또 5% 단위 떨어질 때마다 다시 이제 그게 4만 불이 되겠죠. 그 고점은. 그래서 4만 불이 됐을 때
거기서 이제 만약에 다 팔게 되면 2만 불이 되겠죠. 예. 2만 불인데 또 빠졌다. 지금 한 15,000불 정도 하잖아요. 예. 15,000불에서 17,000불 그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거기서 또 떨어질 때마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좋냐면 비트코인 수가 늘어납니다. 개수가. 예. 그러니까 만약에 6만 불에서 3만 불이 됐다 그러면 한 1.5배 정도가 늘어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거기서 6만 불에 다 팔고 3만 불에 다 사면 2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언제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게 되면 1.5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개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나 비트코인이 10만 불 아니면 100만 불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면 그 개수를 갖고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게 그게 이제 리밸런싱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등락이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2.5% 구간을 이제 잘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게 되면 그러면 25%가 다 빠졌을 때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밈 주식들, 그러니까 밈 주식들은 뭐 마찬가지고 빅테크 주식들도 뭐 50% 이상 떨어진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타라든가 아니면 뭐 아마존도 거의 50% 가까이 떨어진 것 같고 테슬라도 50% 넘게 빠졌고 그런 주식들도 만약에 리밸런싱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판다면 25% 떨어졌을 때는 내 손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두 구간이 올라갔을 때 그때 사게 되면 주식의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늘어나는구나. 예, 그게 이제 지금 어려웠을 때는 이게 뭐 주식의 가격이 너무 빠지면서 총 자산은 좀 늘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자산이 다시 회복을 했을 때 그때는 그렇죠.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때는 평단가와 관계없이 엄청나게 이제 자기 이제 가치 평가가 늘어나게 되는 자산 평가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25%더 밑으로 빠지면요, 25%대 다 청산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지켜보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두 단계가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지켜보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6만 불에서 3만 불까지 빠질 때 한 번도 두 단계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게 빠지는 주식들 뭐 그런 특징들이 보면 5% 단위로 끊었을 때 두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내리 빠지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예, 삼성전자도 96,000원 찍고 그때 5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한 번도 두 단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두 단계는 연일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연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10%? 예, 10%가 올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10%가 이게 모수가 다르잖아요. 예, 모수가 이제 50%까지 빠진 상태에서 10% 올라가면 40%가 올라가는 건데, 그럼 10%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5%에서 18% 정도가 올라야 돼요. 왜냐면 모수가 다르니까. 네,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100%에서 50% 빠지고, 다시 50%가 오르면 75%밖에 안 되잖아요. 100에서 50이 됐다가 50에서 다시 2배가 되면, 50이 되면, 그러니까 75%가 되듯이, 모수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사게 되는데, 예, 계속해서 이게, 그렇구나. 예, 계속해서 빠지게 돼요. 그럼 계속 파는 거죠. 계속 파는 건데, 만약에 자기는 뭐 이 주식이 장래 진짜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이 살아남아서 세계 1등을 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죠. 그렇게 모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 전제가 되게 중요하네요. 이 그렇죠. 기업은 세계 1위를 다시 어차피 갈 거고, 앞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일단 팔잖아요. 팔게 되면 이제 더 떨어져라 이런 마음입니다.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있는데,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더 떨어져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떨어졌을 때 이제 줍줍을 한다는 말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을 때 계속 팔아서 현금을 확보를 해야 줍줍이 되는데,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도 안 팔고 50%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산의 99%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0.1%씩 줍줍을 해봐야 이게 평단가 자체가 낮아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줍줍이라는 말이 거기서는 어울리지가 않는데 사람들은 줍줍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태워가지고 얘가 5천만 원이 돼버렸는데 자기가 월급을 타서 10만 원씩 사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게 줍줍이 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못 팔아요. 왜냐하면 팔면 다시 올라갈까 봐. 근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떨어지지. 예.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에요. 만약에 2.5%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배가 이제 5%가 올랐어요. 그럼 두 단계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오른 거냐면 가만히 있었을 땐 2.5%가 오른 거죠. 그죠? 예. 2.5% 떨어졌다가 이제 5%가 올랐으니까. 그죠? 예. 근데 얘는 이제
보면은 얼마가 손해냐면 10%밖에 안 팔았잖아요. 처음에 10% 정도밖에 안 팔았기 때문에 2.5%에 10%니까 0.25%만 손해인 거예요. 네. 엄청 작네요. 네. 거기다가 또 이게 올랐잖아요. 그럼 90%는 자기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2.5%에서 한 계산을 해보면 한 1.8%? 이 정도가 또 오른 상태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수수료가 0.025%거든요. 그 두 개를 다 해봐야 0.055% 정도밖에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2.5%에서 0.055%를 빼면 거의 한 1.9% 정도가 이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팔기 시작하면 손해가 절대 아닌데 사람들이 그 계산도 안 해보고 팔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런 욕심만 갖고 있기 때문에 팔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왜 시가총액 1위로 하시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 똑같이 수치 가격으로 올라가면 개수가 늘어난 상태니까 이득인 거죠. 그것도 그렇고요. 시가총액 1등을 하는 게 세상에 망하지 않는 주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계 1등과 하나는 지수, ETF.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 500, 다우존스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뭐 이런 게 지수가 우상향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망하면 세계 경제가 망한 거니까. 두 번째는 세계 1등인데 세계 1등이 절대 안 망해요. 왜냐하면 망할 것 같으면 2등과 순위가 바뀌니까. 근데 이제 개별 주식 같은 경우,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뭐 메타라든가 이런 주식들은 언제든지 이제 주주분들은 좀 화가 나시겠지만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는 거죠.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계 1등 주식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애플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 1등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 1등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얘는 2등하고 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때 파는 거, 그때 이제 팔고 이제 반반 갖고 갔다가 다시 10% 이상 벌어지면 또 이제 전량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세계 1등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돈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이걸 또 분산을 시켜야 돼요. 분산을 시키게 되면 이제 잡주에다 분산을 시키면 그 중에서 뭐 한 7개는 떨어지고 3개는 오르고 막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돈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몰빵을 쳐서 한 주식에다 몰아놓고 그게 올라가기를 바라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분산을 시키고 거기서 손절을 치고 막 이러다 보면 결국은 똔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십 년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에 뭐 종교를 막 붙여가지고 막 테슬람이라는 이런 용어도 쓰고 이러는데 세계 1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룰을 적용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믿음으로 가시는 거고. 그건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적용을 안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적용을 하신다 하면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60% 정도가 이제 고점 대비 빠진 상태니까 만약에 50%까지 뭐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았다면 아마도 지금은 굉장히 많은 현금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V자 반등을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상황을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가 뭐 세계 1등이 된다. 그리고 세계 1등 시가총액까지도 간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갖고 있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을 하면서 5%씩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고 그 다음에 V자 반등했을 때 그때 이제 몰빵 치고 이런 식으로 갔다면 테슬라의 사모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주식 자체 수가 늘어납니다. 아까 비트코인처럼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정고점을 뚫으면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본 가치를 이제 따라갔을 때 미래가 현실이 됐을 때는 그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맞네요. 그러니까 그 종목에 대한 대표님께서는 그게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이제 어떤 분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정말 믿음을 갖고 이것만 갖고 끝까지 모아간다. 그런 믿음을 갖는 종목을 택해서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리밸런싱 하듯이 그렇게 가면 그러면 지속적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는데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막 50% 60% 떨어졌을 때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해도 물타기 해도 뭐 효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고 일단은 한번 그렇게 팔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더 떨어져라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엄청 심적으로 안정이 돼요. 내가 주식 수를 더 늘려갈 수가 있으니까 50% 떨어지면 이거 더 떨어져서 내가 뭐 60% 떨어졌을 때 만약에 V자 반등이 70%까지 떨어졌다 60%까지 올라오면 나 그때 몰빵 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 많이 떨어져라라는 이제 감정이 들게 돼요. 아. 그러면은 매일매일 이제 주가 창을 보는데 나는 이제 주식은 하나도 없고 달러만 갖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두 단계 올라갔을 땐 그때는 한 1.8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단계 올라왔을 때는 또 10%만 사는 건가요? 아니 전량 매수입니다. 아 전량 매수예요? 아 거기서 또 이제 떨어지면 또 룰대로 10%씩 파는 또 거고 5% 떨어질 때마다 이제 거기서 10%씩 또 팔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10% 정도 올라왔으면 그 느낌이 약간 이런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 그 코스피가 2100에서 240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통 많이들 판단을 하시잖아요. 요거에 이제 한 두 구간 정도로 느낌으로. 그렇죠. 이제 그 구간하고 비슷한 게 이게 뭐 3000 뭐 한 300까지 갔다가 3300을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5% 따지면 한 30 이제 한 10%가 한 300 몇 포인트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300포인트 정도가 되면 올라오면 이제 그때가 몰빵치는 구간이 되는 거죠. 2100까지 갔다가 2300 400 정도가 되면 그때가 몰빵치는 구간이에요. 이 대표님 이거 책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오는 책에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체인저까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책을 읽었는데 왜 이게 또 이게 왜 제가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뭔가 깨닫는 것 같고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래가지고요. 책을 좀 빨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저기까지는 있었어요. 이렇게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판다라는 건 있었는데 이 두 구간 올라왔을 때 사는 거는 요번 책에 들어갑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나스닥은 2.5% 정도, 비트코인은 한 5% 정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큰 거는 구간이 늘어나요. 애플 같은 경우는 2.5%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좀 변동성이 큰 것들은 한 5%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도 좀 이 구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연준이 계속해서 돈을 뿌리는 구간, 그러니까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구간에는 2.5%씩 해도 충분합니다. 그 정도까지 안 떨어져. 25% 이상 안 빠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니까. 인플레 구간이고 그 다음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제가 아까 뭐 2018년도 10월 달에 굉장히 돈을 많이 잃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나스닥도 21%가 빠졌고 그 애플 같은 경우는 45%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때는 50% 구간으로 놓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일 때는 거의 25%까지 빠진다. 맥시멈을 이렇게 놓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구간, 그때는 50%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양적 완화는 아니고 금리도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고 그렇죠. 적절하게 그 판단을 그때는 무조건 이제 5%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나스닥으로 해도 한 2.5 정도로 잡으셨나요? 그 전에 그 유동성 풀리고 막 이럴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너무 이게 복잡해져서 리밸런싱은 무조건 2.5%고요. 2.5%. 그리고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그때는 2.5%, 그 다음에 5% 이 두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금리 안 올렸을 땐 2.5%, 금리 올렸을 땐 5%, 이렇게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이렇게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2.5가 처음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2.5,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한 5%가 빠졌을 때 2.5가 10% 줄이는 건데 2.5가 하고 이렇게 찔끔 올랐다가 그때는 이제 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거기 이제 총 합쳐서 2.5가 되면 그때 이제 또 10% 파는 거고. 근데 이제 두 구간이 전량 다 팔았을 때 이제 두 구간 정도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한 5% 조금 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전량 매수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리밸런싱 그 전략 쓰면 되는 거고. 와, 이걸 어떻게 개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량을 그 종목에 진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망하는 게 어느 때 망하냐면 안 팔았을 때 망해요. 사람들은 팔았을 때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팔았을 때 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고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 주식이 떨어져요. 근데 내가 주식을 안 보는 거야. 아니면 본다 하더라도 이제 안 파는 거예요. 나는 장기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50%가 떨어진 상태. 그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죠. 50% 내가 10억을 집어넣었으면 5억이 된 거니까 엄청 안 좋잖아요. 그때 팔아버리고 다시 주식장으로 안 오면 그때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뜨면 한 90% 정도를 팔게 되거든요. 근데 나스닥 마이너스 3%는 뭐 요즘 같은 때는 굉장히 자주 뜹니다. 근데 만약에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다? 근데 10억이었는데 그러면은 90%를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90%는 9억이잖아요. 9억을 내가 현금을 쥐고 있는 거예요. 10%만 남겨놓고 이제 주식을 10%만 남겨놓고 90%를 팔았죠. 그러면 어떻게 망합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망해요.
예, 망하는 거는 50% 60%까지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질 않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망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팔아서 손실 확정을 한 다음에 주식창을 떠나버리면 그때 망하는 건데 그렇게 만약에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떠서 90%를 아예 초장에 팔았다. 그럼 망하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다시 V자 반등해서 두 단계 올랐다. 그럼 그때 사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손해본 게 아니에요. 덜 먹은 거지. 예. 왜냐면 5%가 올랐으니까 내가 샀을 거 아니에요. 5% 떨어졌다가 10%가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는 10%가 올랐다 하더라도 내가 10%를 다 먹지는 못하겠죠. 전체에서. 근데 그래도 한 5% 정도는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덜 먹은 거지 이게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경우는 없고 그렇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지 성향이 그렇게 두 단계가 막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진짜 거의 닷컴버블 정도로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 정도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예. 그러면 혹시 그 투자자분들 중에서 뭐 워런 버핏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주구장창 사모하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은 좀 왜 그런 분들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할 수가 없냐면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재단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재단 자체가 엄청나게 큰 재단이에요. 근데 워런 버핏도 솔직히 얘기해서 1등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갖고 있는 거의 88%의 주식이 4개 주식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 코카콜라. 이 사람이 코카콜라를 사고 싶었는데 왜 못 샀냐?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그런데 1987년도에 블랙먼데이가 터지고 나서 싸지니까 그때 코카콜라를 왕창 매수를 한 거예요. 자기 있는 재산을 거의 투자를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1990년인가 그때 이제 소련이 망하고선 저축 대부조합 거기가 이제 안 좋았을 때 그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 하여튼 그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위기 2008년도 신용위기 했을 때 그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가 그걸 샀어요. 카드사를 사고 그러니까 아주 쌀 때 사는 거죠. 그리고 애플을 언제 샀냐? 그때 2016년도에 샀는데 애플이 비중이 거의 한 40 몇 %가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4개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그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그 기업들은 팔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고 거기서 배당이 나오고 안정돼 있는데 팔 필요가 없으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때 엄청나게 사놓고 팔 필요가 없으니까 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뭐 그 13F 같은 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진짜 0.1% 뭐 예, 옥시덴탈 뭐 이런 것들도 뭐 끼케야 뭐 한 5% 내외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 요번에 뭐 TSMC를 샀다. 근데 0.1%, 0.2% 정도 비중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비중이 작아요. 어딜 제일 많이 갖고 있냐면 애플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도 1등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못 팝니다. 왜냐면 그렇게 10%씩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이 흔들려요. 예. 블록딜 정도가 된다니까요. 예. 그렇구나. 애플을 한 20%인가 얼마를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10%씩 팔아버렸다? 애플이 그럼 뭐 한 그렇죠. 거의 뭐 몇백 조를 자기 자산을 자기가 깔아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하한가 그냥 바로 하한가 맞죠. 예, 하한가도 없긴 하지만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나죠. 하루에 막 10% 이상 빠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쓰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말도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개미들한테는 뭐 10년 그 갖고 있을 주식이 아니면 뭐 1초도 갖고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 방법대로 쓰게 되면 주식 수를 늘려갈 수가 있다. 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네, 와, 그렇군요.